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3과목의 무역실무 기출 백제를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근데 이 3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실제로 이론 시간에 굉장히 좀 많이 계속해서 배웠던 그런 익숙한 문장들, 그런 것들이 좀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특히나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1과목이랑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영어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물론 영어로 배운 데도 있습니다. 뭐 인코텀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영어로 학습을 하셨는데, 여기는 조금 문제가 어려워요. 난이도가 살짝.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론 시간에 보셨기 때문에 익숙한 내용들이 있어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다음 DPU 조건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에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까지 또는 있는 경우 지정 목적지에서의 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의 운송을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 DPU 조건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입 국가로 물건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물품을 인도해주는 조건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었어요? DPU만의 특징, 물품을 양하 완료된 상태로 인도해주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데 뭐는 안 해요? 수입 통과는 안 해요. 누가? 매도인이. 그래서 그게 중요했어요. 자, 2번에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을 위해 어떠한 운송 관련 보안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제 과거에 9.11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보안에 대한 거, 안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여전히 인코텀즈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3번,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도인의 서류 제시 의무가 있어요. 다음에 4번에 매도인은 수출 통관, 수출 허가, 수출을 위한 보안 통관, 선적전 검사, 제3국 통과 및 수입을 위한 통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매도인에게는 수입 통관 의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4번이고요. 2번. 다음 중 권리 침해 조항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우리 권리 침해 조항 이렇게 하면은 조금 내용을 반대로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 이론 내용이 학습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권리 침해 조항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품 공급해 줄 때 권리 침해 사항들, 예를 들어서 저작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침해해서 공급하게 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권리 침해 조항이 뭐였어요? infringement. 바이어가 셀러한테 설계도를 줘요. 그 다음에 셀러가 그 설계도대로 물품을 만들어가지고 바이어에게로 줬는데 알고 봤더니 권리 침해된 물품이에요.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바이어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준 건데 셀러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 침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일 때 셀러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에요. 자, 1번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관련된 조항이다. 맞고요. 2번, 매도인의 면책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매수인의 주문 내용에 따른 이행에 한정된다. 누구의 면책이라고요? 셀러, 매도인의 면책이고요. 단
바이어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제공한 내용에 대해서만 셀러가 면책인 거예요. 본인이 판단하에 제공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죠. 3번, 매수인은 제3자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가 있다? 없다. 클레임을 제기할 수가 없다. 그게 권리침해 조항의 핵심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에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을 주문받았을 경우 특히 이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이게 뭐 기출 문제니까. 보통 이제 그 개발도상국보다 이 선진국에 속해 있는 그런 국가들이 이 지적재산권, 뭐 상표권, 저작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국가로 물품이 수출이 나가게 됐을 때에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 그리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답은 3번이고 자 문제 3번이요. 다음 인코텀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에 CIF 조건에서는 협회적 하약관 C약관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였다. 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이 됐죠. 이럴 때 우리 CIF하고 CIP 조건이 있어요. 인코텀즈 2010일 때에는 둘 다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ICC 조건으로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얘는 C가 유지가 됐는데 얘는 A로 올라갔어요. 대신에 CIF에서 C 조건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B나 A로 바꾸는 게 가능하고요. CIP 조건도요. A로 체결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B나 C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2번 물품이 FCA 조건으로 매매되고 해상 운송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본선 적재 표기가 있는 선화증권을 요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2010 버전에서 2020 버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의 개정사항이에요. 선화증권상에 본선 적재 표기가 되어 있는 온보드 몇 월 며칠 이렇게 되어 있는 선화증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요청을 해요? 셀러가 바이어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FCA 조건에서는 프리 캐리어 조건이라고 해서 운송계약을 바이어가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국 내에서의 이 운송인, 즉 바이어가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셀러한테 물건을 받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셀러는요, 본인의 물품임을 주장할 수 있는 선화증권을 누구의 대리인인? 바이어의 대리인인 바이어의 운송인한테 받아야 돼요. 근데 신용장 거래 조건에서는 은행에서 항상 뭘 요구해요? Full set of onboard bill of lading을 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셀러가 아무리 얘기해도 운송인이 그 서류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인코텀즈 2020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셀러가 바이어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FCA로 하지만 BL에 이 온보드 노테이션을 받아서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바이어가 본인이 운송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내용을 전달을 하고 이 운송인은 BL을 받아줄 때 요거를 넣어서 줘야 된다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요청할 수 있어요. 3번에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는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운송될 때 상황에 따라 운송인이 개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엑스웍스 조건 같은 경우에 굳이 운송인이 등장하지 않겠죠. 4번에 매도인이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FOB 조건 대신에 FCA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FAS하고 FOB 같은 경우에는 해상 내수로 전용 조건이죠. 이게 만약에 컨테이너 화물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거 두 개 대신에 FCA 조건을 써라 라고 나오는 거고 CIF하고 CFR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운송이다라고 한다면 뭘 대신 쓰라고 해요? CIP라든지 아니면 CPT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문제 4번. 다음 중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의 서류 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입니다. 은행의 서류 심사와 수리 여부 결정은 선적 서류로 영수한 2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지금 이게 뭐와 관련된 내용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아직 이론 학습이 조금 부족하신 거예요. 문제에 딱 나왔을 때 매입은행, 개설은행 이렇게 나왔죠? 그럼 그때 이거 UCP 600에 대한 내용이구나. 신용장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UCP 600에서는요. 베네피셔리가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다가 서류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은행들은 베네피셔리가 제시한 서류 내용이 진짜로 일치하는 제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심사해야겠죠. 며칠 동안 심사할 수 있어요? 5영업일 동안 심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5영업일이다 라고만 하면 과거에는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 5은행 영업일을요. 그냥 5일 이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5은행 영업일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나 공휴일 이런 거 다 제외하는 거죠. 실제로 업무를 하는 날만 얘기하는 거고 그냥 5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주말 공휴일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르니까 이걸로 자꾸 바꿔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거는 다 잘 맞추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시 다음 날부터 5은행 영업일이에요. 그러면 이날 제시를 했다? 그러면 이날은 포함되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영업일 기준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속아요. 제시한 날부터 5은행 영업일이다? 틀렸고 제시 다음 날부터 5은행 영업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7영업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5로 바뀌어야겠죠? 답은 1번이고요. 2번에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 서류가 제시된 경우에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과 하자 서류의 수리 여부를 교섭할 수 있다. 개설은행은요.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받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개설의뢰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개설은행이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네피셔리가 지정은행 통해서 이슈잉 뱅크에다가 서류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베네피셔리가 지정은행에다가 서류를 제시했을 때에도 얘도 마찬가지로 제시 다음 날부터 5은행 영업일을 가졌어요. 심사를. 근데 그때는 문제가 안 발견됐는데 얘가 이렇게 개설은행에다가 보냈을 때에는 개설은행이 하자사항을 딱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럼 하자가 너무 크다. 즉 예를 들면 온보드 비해를 달라라고 했는데 수취 비해를 준 거예요. 리시브드 비해를. 그러면은 아예 그냥 하자가 생겨버린 거죠. 그런 경우는 돌려주는데 뭔가 아주 경미한 하자. BL 관련해서가 아니고 정말 뭐 서류에 하나의 O자, 탈자 이런 것들로 문제가 생긴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다시 서류 보내고 보완하고 그러면 이 단계에서 5은행 영업일씩 은행들이 가질 수가 있으니까 한 달은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개설 의뢰인 입장에서는 물건을 계속해서 못 받는 거예요. 물건이 눈앞에 있는데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설 은행이 개설 의뢰인한테 하자가 있는데 아주 너무 경미한 하자니까 우리 이거 문제 삼지 말고 그냥 억셉트 해주자 라고 얘기하는 게 권리 포기 교섭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중요한 게 개설은행만 개설의뢰인한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정은행이 개설의뢰인한테 권리 포기 교섭을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얘는 안 되고 개설은행만 할 수 있어요. 얘도 안 돼요. 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신용장에 서류에 지정 없이 조건만을 명시한 경우 그러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조건들이 쫙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 조건들에 일치한다라는 내용을 어떤 서류로 증빙해야 된다까지 같이 나와야 되는 거고 4번 은행이 선적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신용장 통일 규칙과 국제표준 은행 관행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 내용도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세 가지가 언급이 돼요. 일치하는 제시를 따질 때에는 신용장 그 자체 조건, 그 다음에 UCP 600에 나와 있는 조건, 국제표준 은행 관행 ISBP 이렇게 세 가지가 언급이 되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관세법상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관세법상에서. 하나는 수입 통관, 수출 통관, 그리고 반송 통관이 있었어요. 2번에 환적, 그리고 3번에 복합 환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조금 크게 그리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가 이제 인천이라고 한번 볼게요. 중국에서 물품이 이렇게 수입이 됐어요. 들어왔는데 여기서 지금 사실은 한국으로 들어올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직항선적이 없어가지고 한국에 도착해서 인천항에서 배를 바꿔 타고 환적을 해서 다시 이렇게 갔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환적에 해당하는 개념이고요. 물건이 들어왔어요. 인천항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물품을 다시 다른 배에 태우는 게 아니라 트럭을 타고 부산으로 가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뭐예요? 복합 환적이에요. 답은 3번. 그래서 일단 복합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복합 환적에 대한 개념에는 하나의 세관의 관할구역. 여기 인천세관이 있거든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는 부산세관이 있습니다. 부산세관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환적을 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답은 3번이고 문제 7번. 다음 서류 상환 인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르시오. CAD는 Cash Against Document입니다. 서류를 주면서 돈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기억에 수입상이 자신 앞에 도착된 상품의 품질 검사를 완료한 후에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이다. 이거는 서류가 아니라 뭐예요? 물품이 도착을 해야지만 그 물품을 확인을 하고 돈을 주겠다라는 거죠. 얘는 Cash on Delivery가 돼요. COD를 얘기하는 거죠. 니은 선화증권상 수하인은 수입국 소재의 수출상의 지사나 대리인이며 대금의 결제와 동시에 선화증권을 배서 양도하여 물품을 인도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품 인도에 대한 내용, 물품이죠. 서류가 아니라. 자, 디귿. 수출업자가 선적을 완료한 상태에서 수입업자가 수출국에 소재하는 자신의 해외 지사 또는 대리인에게 지시하여 서류의 인수를 거절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출업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CAD 거래의 특징이에요. 중국하고 한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출자고 수입자예요. 그러면 수출자가 물품을 배에다가 선적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수입자의 대리인이 여기에 있다가 물품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서류를 받으면서 대금을 줘요. BL이나 이런 걸 받으면 이제 물품의 주인임을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CAD 거래인데 만약에 여기서 물품을 선적을 하려고 했는데 대리인이, 수입자의 대리인이 이거 물건 못 받겠다. 거절을 해버려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수출자가
손해다라는 거죠. 리을, 수입자의 대리인을 수입국 소재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유러피언 DP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뭐 명칭은 알아두세요. 요것도 맞는 얘기고. 그래서 디귿과 리을 답은 4번입니다. 해설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 9번 갈게요. 다음 하역비 부담 및 할증 운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의 벌스텀은 정기선 조건에 사용되어 라이널 텀이라고도 하고 선적과 양육 비용을 선주가 부담한다. 그래서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라는 뜻이고 운임이죠. 3번에 FIO는 선적과 양육이 화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이거 나오면은 누구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주. 그래서 선주가 free in and out이에요. 그러면 선주가 돈 안 내면 누가 내면 돼요? 화주 또는 용선자. 3번에 bulky cargo surcharge는 벌크 화물에 대하여 할증되는 운임이다. 벌크 화물은 포장되지 않은 화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bulky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큰 화물들에 추가되는 surcharge예요. 답은 3번이고 4번의 옵셔널 surcharge는 양육지가 정해지지 않은 화물에 부과되는 할증 운임이다. 선적할 때 어디서 내릴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A 아니면 B에서 내릴 거야. 라고 할 때 이렇게 선택해서 물품을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 납부하는 운임입니다. 자, 12번이요. UN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협약의 적용 대상인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 무역 실무에서도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글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보기가 영어로 나왔어요. 1번 Sales of goods bought for personal, family and household use. 만약에 가정용, 가족용 아니면 개인용 이런 식으로 물품을 한국에서 직구로 구매를 해요. 그때 CISG가 적용된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즉 개인용이라든지 가정용 이런 경우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에 Sales by Auction, 경매에 의한 매매 마찬가지고요. 3번에 Sales by Ships, Vessel, Hovercraft or Aircraft, 선박, 부선 이런 것들 매매하는 경우에도 CISG가 적용되지 않아요. 4번에 Contract for the supply of goods to be produced. 자, 물품 매매 계약입니다. 물품을 판매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셀러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걸 그냥 판매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물건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그 타이틀이 뭐냐? 선물 계약이에요.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하는 거니까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한 다음에 바로 공급하는 거 뭐예요? 그거는 현재 물건이 있다. 현물 계약인 거죠. 자, 어쨌든 선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제 계약 체결하고 나서 셀러가 재료 가지고 와가지고 물건 만들어야 돼요. 프로듀스, 생산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급을 하게 돼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매매 계약의 일종인 거예요. 얘는 적용이 됩니다. 답은 4번. 자, 13번에 계약 형태의 진출 방식인 국제 라이센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1번 해외 시장에서 특허나 상표를 보호하는 동시에 크로스 라이센스를 통해 상호 교환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크로스 라이센스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A 회사하고 B 회사가 각각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기밀 정보,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허여해 주는 거죠. 상호간에 윈윈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 2번 노하우가 라이센스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연히 알려진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여야 한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준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다? 안 하겠죠. 우리 회사만 알고 있는 거.
우리 회사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른 회사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라이센스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미 공개된 정보예요. 그럼 어떤 회사가 그거를 돈 주고 사용하겠다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현지국에서 외환 통제를 실시할 경우 해외 자회사에서 라이센스를 통해 본국으로 과실송금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4번 비독점적 라이센스는 기술 제공자가 특정인에게 허락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래서 독점적 라이센스라고 한다면 우리만 사용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앞에 B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자, 15번 관세법상 외국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내국 물품을 외국 물품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수출 신고를 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얘들은 이제 내국 물품에서 외국 물품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 2번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한 수산물. 공해는 뭐죠? 공공의 바다예요. 즉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한국의 선박이 공해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럼 그 물고기는 어느 나라 거예요? 한국게 되는 거죠. 얘는 외국 물품이 아니라 내국 물품이 되겠네요. 답은 2번. 3번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의 물품.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입신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세관에서 이 수입신고에 대해서 OK 사인, 즉 수리를 안 해줬어요. 그럼 걔네들은 여전히 외국 물품인 상태가 되는 거고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면 그 다음에 내국 물품이 되는 거예요. 4번 보세구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의 물품. 뭐 얘나 3번이나 똑같은 거죠.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16번에 신용장 양도 시 확인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당해 신용장이 양도 가능 신용장인지 여부 트랜스퍼러블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 2번에 개설은행이 신용장상에 지급인수 매입을 하도록 수권받은 은행인지 여부. 우리 신용장을 양도할 때 이게 실제 양도 가능 신용장이고 그 다음에 개설은행이 특정 은행을 양도은행으로 지정해주면 신용장 양도가 가능해요. 여기 2번에서 말한 것처럼 개설은행이 신용장상에 지급, 인수, 매입을 하도록 수권받은 은행인지 여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답은 2번. 3번에 분할 양도의 경우 원수출 신용장상에 분할 선적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왜냐하면 제1수익자가 양도를 하면 제2수익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2수익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와요. 그럼 뭐가 사전에 허용이 돼야 돼요? 분할, 어음, 발행 이게 허용이 되거나 아니면 분할 선적이 허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라고 하는 거고 4번에 제시된 원수출 신용장에 의하여 기취급한 금융이 없는지 여부. 금융은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7번 신용장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금 회수의 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2번 수출업자는 대금 지급에 대한 은행의 약속에 따라 안심하고 상품을 선적할 수 있고요. 3번에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대도에 의해 수출금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입화물 대도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개설은행이 어플리컨트한테 서류를 이렇게 넘겨주면서 본인이 선지급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플리컨트가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물건을 미리 받게 해주면은 그 물건 받아서 판매해가지고 수익금 남겨서 그걸로 돈을 주겠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게 트러스트 리시트
수입함을 대도 여기 TR 이거 줄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어요. 수입업자입니다. 4번에 수입업자는 선적 서류를 통해 계약 물품이 선적기간 및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선적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내용이 들어가니까요. 자, 20번 볼게요. 추심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환호음의 지급인이 선적 서류를 영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지급도 방식이다. 자, 환호음 발행인은 누구예요? 추심은행에서, 추심거래에서 수출자, 그리고 추심거래에서 환호음상의 대금 지급인은 수입자입니다. 단 신용장에서는 어때요? 똑같이 환호음의 발행인은 수출자인데 지급인이 누구였어요? 여기 개설은행이에요.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2번에 추심결제는 수출상이 환호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을 통해 송부하는 방식이다. 맞고요. 3번에 은행에 추심 업무를 위탁하는 자는 지급인이다. 지급인은 수입자를 얘기하는 거죠. 추심 의뢰인은 누구예요? 수출자. 영문 명칭은 프린시펄. 4번에 URC라는 국제규칙이 적용되며 신용장 거래와 비교하면 은행 수수료 부담이 적다.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신용장은요, 은행이 대금 지급을 확약해 주잖아요. 근데 추심은 은행이 대금 지급을 확약해 주지 않아요. 얘는 책임이 소재가 좀 크고요. 얘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셀 수밖에 없겠죠. 자, 22번 항해 용선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젠컨 서식이 이용되고 있다. 항해 용선 계약은 이 젠컨 서식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요. 2번에 선복에 대하여 일괄하여 운임을 결정하는 용선 계약을 럼썸 차터라고 하고요. 3번에 약정된 정박기간 내에 하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디머리지가 발생한다. 최선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박기간 안에 끝내줘야 돼요. 다음에 4번 용선자는 약정된 정박기간을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역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하루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최선료 내야 돼요. 근데 하루를 빨리 끝내요. 그러면 조출료를 받게 되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다음에 25번 CISG상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원자재의 하자로 인해 물품이 계약에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면책된다. 2번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예견하지 못한 장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의무 위반 당사자는 면책된다. 불가항력 사태 생각하시면 되죠. 3번 면책은 양 당사자가 모두 주장할 수 있으며 모든 의무에 적용이 된다. 4번 계약 불이행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예견하지 못한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며 그 장애가 제거된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의 의무가 부활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발생을 해요. 불가항력적인 사태든 뭐든 간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면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장애가 제거가 됐다? 그러면 원래 의무를 이행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을 해서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이미 유효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계약 내용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해당되지 않지만 여전히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장애가 제거된 이후에 의무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우리 34번 볼게요. 승낙의 효력 발생에 대한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의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서신의 경우 승낙기간의 기산일은 지정된 일자 또는 일자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봉투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그 기준이 이렇게 되고요. 2번에 승낙이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도달주의였습니다. 도달이 기준인 거고 3번에 구두 청약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이 이루어져야 된다. 구두 청약은 말로 하는 청약을 얘기하는 거죠. 3번 맞고요. 4번 지연된 승낙의 경우 청약자가 이를 인정한다는 뜻을 피청약자에게 통지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일단 원칙적으로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승낙이 도달을 하게 되면 계약 체결되지 않은 게 맞아요. 원칙적인 내용은 그렇지만 아무래도 청약자 입장, 즉 보통 수출자가 많이 청약을 하니까 봤을 때에는 조금 승낙이 늦게 온다 하더라도요. 계약을 체결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에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심지어 뭐 일주일 한 달 늦게 오더라도 수입자가 거래하겠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외 조항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청약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계약 성립된 걸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36번 신용장 개설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익자, 개설 의뢰인의 회사명 등은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죠. 수익자나 뭐 개설 의뢰인의 회사명 이런 것들이 약어를 사용하게 되면 본인들은 알아요. 본인들의 회사의 약어가 뭐다. 근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조금 아리송한 거죠. 2번 신용장은 명시적으로 transferable이라고 표시된 경우에 한해 양도될 수가 있고요. 3번에 선적 기일, 유효기일, 서류 제시 기일 표기 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월 표시는 문자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 한국은 보통 이렇게 날짜를 쓸 때 어떻게 써요? 2000, 01, 01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도 이게 연, 월, 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죠? 그래서 01.04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1월 4일이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국가별로 월을 먼저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연도가 먼저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예를 들면 월이 포함될 수 있는 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05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5, 03, 04 이렇게 하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얘기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연도를 얘기할 때에는 앞에 풀로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월 같은 경우에는 쓴다면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쓰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 4번 신용장 금액 앞에 about approximately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경우 10% 이내에서 과부족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것도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상세하게 보자라고 한다면은 이게 포장 화물이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나 많은 예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다 지정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할 때는요. 가장 옳은 거 하나만 딱 골라야 되는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할 때에는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문제죠. 37번 한번 볼게요. 추심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은행을 통해 환호음을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회수한다. 맞죠? 그래서 어떤 은행이 서류를 제시해요?
제시은행이 서류를 제시를 하는데 이 제시은행 같은 경우에는 추심은행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죠. 2번에 DP 방식과 DA 방식이 있고 3번에 URC 오들들이 적용이 되며 은행은 이에 따라 서류를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은행은 서류를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 받아가지고 전달해주고 대금 받아서 전달해주고. 답은 3번이고 신용장 거래에 비해 은행 수수료가 낮겠죠. 아까 잠깐 설명드렸고. 다음에 40번 신용장의 양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할 양도는 분할 선적이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분할 어음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허용이 됩니다. 2번에 양도 취급 가능 은행은 원신용장의 지급인수 매입은행이 지정된 경우에 그 은행이 양도은행이 된다. 3번 양도는 1회에 한해서만 허용이 된다. 이것도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신용장을 제1수익자가 2수익자에게 이렇게 양도하잖아요. 2수익자가 그 다음 당사자에게는 양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얘가 다시 이렇게 양도하는 거는 가능해요. 요것도 이제 이 문제 자체도 굉장히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답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인 거죠. 자, 4번 양수인이 원수익자에게 양도 환원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틀린 거, 가장 옳은 거, 요거 강조드리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항상 생각을 하세요. 자, 41번. 다음은 청약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나열된 것은 자, 여기는 넣어서 읽겠습니다. A. 청약의 취소가 청약의 효력 발생 후 효력을 소멸시키는 반면, 즉 청약이 효력 발생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피청약자에게 청약이 도달했을 때. 반면에 B. 청약의 철회는 청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그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즉 피청약자가 청약을 받기 전에 회수해버리는 거죠. 비록 청약이 C. 취소 불능이라도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에 또는 도달과 동시에 어떤 의사표시? 철회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다면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그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회수했는지 발생하고 나서 회수하는 건지 그게 중요합니다. 답은 1번. 자, 46번이요. 매도인의 계약 위반과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계약에 적합한 물품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즉 지금 매도인이 계약 위반을 했을 때 매수인이 내 권리를 이행해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금 감액권에 대한 설명인 거죠. 2번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만큼의 추가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매수인에 대한 설명이 맞는데 매도인도 매수인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가 기간 설정권을 쓸 수가 있습니다. 3번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물품 명세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는 매수인이 스스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물품 명세 확정권에 대한 설명이고 이거는 매수인이 해당 물품의 명세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자꾸 끄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당신의 계약 당시의 상황을 내가 떠올려 보니까 A라는 물품이 확정되면 될 것 같다. 그걸 보내도 되겠느냐라고 연락을 해요. 근데 매수인이 이 연락을 받고 나서 A 말고 B를 달라라고 하면 B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매수인이 이 A를 서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매도인이 지정한 이 A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물품 명세 확정권입니다.
누구의 권리예요? 매도인의 권리인 거죠. 답은 3번. 4번. 매도인이 약정된 기일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인도를 수령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이거는 매수인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기일을 약정을 한다. 언제까지 물품이 도착해야 된다. 이렇게 약정하는 이후에는요. 매수인은 그 날짜에 맞춰서 본인들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아니면 물품을 대신 운반해줄 운송사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컨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약속된 날짜 이전에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운송사하고 체결하고 창고하고 체결했던 그 계약 내용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고 창고도 있어요. 그럼 조금 미리 온다 하더라도 물건을 받아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창고도 없고 운송사도 없다? 그러면 빨리 오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창고나 이런 데에다가 물건을 보관하는 거는요. 일수에 따라 달라져요. 하루 보관하면 얼마, 이틀 보관하면 얼마. 그럼 일찍 와서 창고를 더 빨리 쓰게 되면은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매수인이죠. 그래서 받거나 말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은요, 인도 날짜를 잘 이제 체결하진 않긴 하지만 보통 국내 거래다, 국내에서 공급된다라고 한다면 인도 날짜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1월 5일부터 1월 10일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고 자 다음에 48번 권리포기 선화증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원본의 선화증권을 의미한다. 아니죠. 2번에 non-negotiable 이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BL이 발행이 되면 즉 이 BL은요. 기명식으로 발행되었는지 지시식으로 발행되었는지 이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시식으로 발행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유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권리증권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권리증권성을 빼버려요. 이 물건은 지시식으로 인도된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게 권리포기인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포기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중개무역시에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BL에 들어가 있는 수화인한테만 물건을 줘야 되니까 즉 4번에 나와 있는 권리증권도 아니다. 그래서 권리증권성을 포기한 BL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 자 다음에 50번 복합운송의 기본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복합운송은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을 해서 운송을 하는 경우를 얘기했죠. 1번 운송 책임의 단일성 복합운송인이 한 명이 본인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2번 복합운송증권의 발행 배만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는 거고 배, 비행기, 트럭 이렇게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복합운송이고 그에 따른 복합운송증권이 발행이 되겠죠. 3번 단일 운임의 설정 굳이 이 구간에서 얼마, 이 구간에서 얼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통틀어서 얼마 이렇게 단일 운임이 설정이 되고요. 4번 복합운송인의 2종의 운송수단 보유 우리가 운송수단을 보유한 사람만 운송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운송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운송수단이 없더라도 운송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